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전대학교 법학과의 경익수 교수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잊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바대로 장승과 같은 것들도 어렸을 때 주변에서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해도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세태가 되어버린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안효정 대표님과 전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대전, 그 중에서도 동구의 미래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그 주제로서 같이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나오셔서 발표를 25분씩 해주시고요. 발표 이후에 토론자 네 분이 나오셔서 그리고서 토론을 10분씩 해주시면 바로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하고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학술 토론회는 본부총장님하고 학교 총장님도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가급적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이 좀 모이지 않는 것이 좋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초청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대신 우리 지금 방송 카메라가 와서 찍어가지고 저 유튜브에 오늘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폼나게 하자 해가지고 카메라를 방송국에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 인문도시 사업이 3년 차고 지난 6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좀 못해가지고 좀 연기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 번 나왔고 그저께도 보니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전국의 그 학교 브랜드 이미지를 보니까 지난번에 30위고 이번에는 45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전권에서 물론 카이스트나 충남대를 제외하고도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거의 이제 탑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이 대전대가 다른 대전 지역의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이 연구재단을 비롯한 국가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30위 했다고 그랬을 때 이거 대전대학교의 대전 이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문도시 사업을 좀 자랑삼하면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그 강사들 그 다음에 또 수백 명에 이르는 그 청중들을 해서 대전 동구 쪽을 강의를 했는데 저희 인문도시 사업도 그거에 굉장히 좀 일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갖고 발표해 주실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안효정입니다. 오늘 좋은 그 발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통은 아마 그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자리가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초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계단식 강의실에서 강의해보는 게 사실은 꿈이었는데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쟤들 그 해설사 했던 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향토사 연구 모임, 회 이렇게 일컬었던 그런 부류의 회원들도 있고요. 저희가 사단법인 대동문화에서 울림인데 대흥동에 있고 저희 그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주신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대전에 산성으로 갈까요? 여러 가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돌장승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너무 급하게 이 주제가 결정이 됐고 자료도 좀 일찍 달라고 하셔서 현재 드린 자료는 예전에 그냥 시민대학에서 했던 자료들로 드린 거고요. 좀 더 좋은 강의를 하고 싶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순서는 비슷할 텐데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도 나중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장승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의 문화유산 이 지정 건수가 아마 226건 정도 될 텐데 대부분 소위 힘 좀 썼던 과거의 양반들의 한옥부터 시작해서 그 흔적들, 글씨, 초상화 등등 이런 많은 유형, 무형의 유산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평민들, 서민들의 이런 흔적들, 그들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의 수호신이나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했던 이런 동장승 또 목심제의 그 대상이었던 느티나무나 이런 당산나무와 같은 거에는 그동안에 별로 관심들이 없었는데 오늘 돌장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동구가 이제 한밭 대전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대 역사의 뿌리가 이제 우리 동구에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일반인들 많이 만나다 보면 한밭이 대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한밭이 어디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묻게 되면 의외로 둔산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한밭 수목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밭 초등학교가 거기 있는데 뭐 이러면서 거기가 대전에서 제일 넓은 밭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한밭 대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동국연지 승남 1481년에 또 아마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현존하는 걸로는 신증 동국연지 승남의 대전천이라는 그 기록에서 대전이 보인다. 이게 이제 대전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대전역 1905년에 또 1932년에 옛 도청 저렇게 동과 서의 축이었던 교통의 중심, 행정의 중심의 대전이 1905년 10년대에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남쪽으로 남북 방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원동 내거리 근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그 전에 일제 때 본정이라고 불렸던 곳, 이곳이 과거의 한밭 대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재미있는 거는 일반인들은 대전의 동쪽에 대동리라고 있었대. 즉 대전의 동쪽 마을이라는 뜻의 대동리였는데 이게 지금 해방 이후에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동자가 의미가 사라지고 동자의 의미는 없어지고 큰 동네라는 의미처럼 대동이 되어버렸는데 원래는 대동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이라고도 불렸던 곳, 여기가 바로 문창동입니다. 즉 대전의 동쪽이니까 지금의 대전은 바로 이 원동에서 인동시장 이 일대가 한밭 대전이었다. 그 뿌리가 바로 이곳이다. 이런 얘기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던 자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러니까 돌장승은 우리 민속이라고 불리는 부류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 생활과 관계된 생활 풍속이나 습관, 신앙, 기술, 전승 문화 등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월은 갖고 있는 의미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전에서 진행되는 민속 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월달, 이 정월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단체가 매년 정월달에 각 구의 행사들을 이렇게 목록화해서 등계를 하고 있는데 보통 50건에서 60건 정도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동구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돌장승은 다 비지정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면 재산이라는 느낌, 재화했을 때 그 재자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공공재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야, 문화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화유산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법이 문화유산보호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고 이걸 다루는 관청이 문화유산청이 아닌 문화재청이죠. 다행히 이제 대전에 있어서 그 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의 전문가나 또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달라진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올해부터 등록문화재 중에 시도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19년에 통과된 법에 문화재 교육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화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누구의 특별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재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이런 확산들을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226건이 현재 대전인데 이 2020년 기준으로는 225건이네요. 그래서 이 건수가 많고 적고 이게 사실 분별이 잘 안 되는데 다른 통계를 보여드리면 이게 2019년 통계에 죄송합니다. 네. 2019년 통계에 보시면 대전과 그 옆에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을 비교해 보면 대전의 문화재 지정 건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나 울산보다는 많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도의 문화재 지정 건수가 한 130여 건 된다고 하니까 그걸 걷어내면 사실 인천도 대전보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 지정 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도 민속문화재는 2건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속유산과 관련된 지정의 사례가 많지 않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이 226건으로 2021 현재 전국에 14,000여 건의 문화재 지정 건수 중에 한 1.6% 정도를 차지한다. 좀 다르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돌량승의 도시 대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2004년도에 왼쪽에 있는 저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때 한 10만 원 이제 친구가 디자인 그 회사를 하고 있어서 대전에 돌장승이 참 많던데 한번 모아볼 테니까 좀 디자인 좀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저건데 저거를 그 현수막으로 작게 또 크게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3,000원, 5,000원에 사겠다고 해서 제가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좋은 그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모르지? 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안 알려져 있지? 뭐 이런 생각에 이러한 거 만들게 됐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전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대전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한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전에 8개 정도 되는 코스의 그 주제 중에 돌장승의 도시 대전이라는 그런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했었는데 다음에 현재 돌장승의 도시라고 이렇게 치면 정말 다 대전만 나옵니다. 그래서 돌장승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다음 이 검색 사이트 포탈 다음에는 확실히 대전이 좀 인지도가 높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장승, 장생, 장성, 또 벅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장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마을의 지킴이로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어느 지역의 장승을 가서 이렇게 보면 그게 나무장승, 목장승이든 아니면 돌장승이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장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의미부여가 너무나 과대하게 표현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막 흡혈귀가 아주 무섭고 이런 장승들이 있지만 이 대전의 장승들은 보면
그냥 이쁜 모습, 그냥 인자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 뭐 이런 모습들로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돌장승 10선을 한번 뽑아보니까 이렇게 여러 곳에 대전의 각 구에 돌장승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징적인 것은 이 동구와 대덕구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즉, 이 계족산 자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돌장승의 특징과 구분에서 보면 이 충청권, 특히 이 충남권에서 돌장승은 이제 대전이 어떤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장승 문화권, 목장승 문화권은 이 청양, 칠갑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충남에서 목장승 문화권은 청양, 그다음에 대전 돌장승 문화권은 대전,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대전은 나무장승의 사례보다는 현재 돌장승 사례가 훨씬 많고요. 현재 나무장승을 깎아서 세우는 마을이 뭐 한 2곳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집중도는 계족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남대학 이필요 교수님의 구분으로 보면 인면형, 선도령, 갑바형 이런 장승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용운동 용방이 여장승, 우리 대전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장승이 있습니다. 여장승은 저렇게 고층, 용운동 고층 아파트 옆에 담벼락에 이렇게 있어서 사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쇠창살 같은 이런 공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잘 못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용운동은 특이하게 과거에 탑이 옆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운동 장승제, 당산제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탑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 탑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원래 있었던 위치가 아닌 여러 번 이전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남장승, 여장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여장승의 모습이고요. 특이하게 얘는 명문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장신이라고 하는 명문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승을 연구하시는 분의 눈에는 이 용운동에 왔을 때 장신이라는 명문을 보는 순간 딱 떠올랐던 것은 아마 경기도 광주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있어야 되는 장신이라는 명문이 왜 대전에 있지? 라고 추적을 해보니 여기 안내판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광주 지방과 관련이 있어요. 이 지역에 살던 임시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재미있게도 연산군 내지 광해군 때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 시대 차이가 100년이 넘거든요. 도대체 언제 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사실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장승제를 지낼 때의 모습이고요. 87년도의 모습인데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대를 올라올 때 우측, 지금 현재 위치 있는 그 근처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하고는 다른 곳이죠.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모습,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전대를 4년 동안 다녔던 그 대전대 출신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19년도에 이제 그 시로부터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작은 기와집 무슨 정력화처럼 저렇게 해놔서 눈에 확 띄게는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좀 더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아주 작습니다. 한 1m 정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표돌로 아까 그 안내판이 이제 표돌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이 용운동의 지명 중에 세울이라고 있는데 또 대전대하고 특히 이 용운동이 지역대학 관련해서 주민자치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봄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이 장면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용운동의 장승의 이 관심이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건 아주 훌륭한데 이 장승 안내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좀 거쳐서 연산군이면 연산군, 광해군이면 광해군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광해군 때도 내려오고 연산군 때도 내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마을의 어르신이 이제 헷갈리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그게 2019년이거든요. 근데 그 해 말에 아까 같이 그런 안내판이 표돌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야 이제 바위에 이 돌에 새겼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 밑에 거는 읍내동에 그러니까 장승을 다시 세우기 했던 그 장면인데 좀 이따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장승의 안내판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산군, 광해군 때 경기도 광주지방에서 내려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똑같이 이 장승은 연산군, 광해군 때 똑같이 그냥 했거든요. 맨 밑에 이 두 줄만 바뀌어 있는 상태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승은 이제 대청호 가는 그 비룡동에 있는 장승입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속초를 내도록 할게요. 이 비룡동 장승은 한마디로 대전에 있는 장승 중에 가장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도 하고 특히 여장승이 미모가 뛰어나다 한마디로.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장승은 미스 동장승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재 마을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장승을 그대로 복제해서 대전시청 로비에 있다가 현재는 대전시립박물관 입구에 상설정시관 입구에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룡동 줄골장승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답사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민속박물관, 서울에 있는 그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갔을 때 야외 전시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갔더니 우리 대전 출신의 비룡동 이 줄골 장승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비슷해요. 이렇게 여장승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상설정시장 입구에 들어갔더니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처음에 그 전시 판넬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보시면 이 뭐 초상화라든가 민화 속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려 고훈벽화라든가 현재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토기로 대충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인면을 갖고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형상들이 쭉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작은 얘가 바로 이 비룡동 줄골의 여장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승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한자, 그러니까 한글 사전의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룡동 줄골 장승이 대표적인 장승으로 이렇게 안내되어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 돌장승 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왼쪽은 복제품이고요. 진품이 오른쪽입니다. 자, 잘 보시면 왼쪽이 복제품이고 오른쪽이 진품이죠. 마을에 있는. 원안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죠. 원안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계집 여자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하 대장군이라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원고는 지하 대장군인데 복제품은 어찌하여 지하 여장군이 됐을까? 이게 이제 또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이걸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올렸죠. 원본은 사진까지 보내드리고 대장군이 맞는데 여장군이라 이게 원형이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이때가 뭐 2000년대 한 중반이니까 뭐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놓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안 바뀐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기당 500만 원씩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10여 곳에 돌장승을 복제화했는데 한 기당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제 조카한테 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그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당시. 고등학교 우리 제 조카가 만든 왼쪽에 비룡동 천하대장군, 오른쪽이 지하 대장군 이런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승은 우리 동구 대동에 있는 장승입니다. 이 대동장승 옆에 동광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다리인데 그 다리 바로 옆에 장승이 있습니다. 자, 이 동광교는 보시면 동광교라고 써 있고요. 옛날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3자 같고요. 3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 3년, 즉 일제 연호가 새겨져 있는데 해방 이후에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일제 연호가 싫어서 아마 쪼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다리가 언제 지도에 나와 있냐면 1933년 동광교라고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청 대전으로 이전한 지 1주년 된 기념으로 만든 대전 시가지 지도인데 그때 동광교가 있고요. 현재 대동교는 이렇게 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동의 장승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동광교의 이 표돌은 여기는 치수교라고 해서 상류에 있는 다리인데 1951년 6월에 찍은 라이프지 전쟁 당시에 찍은 요 표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하천에 대동천 같은 정도의 크기에 설치된 다리에 당시 표돌의 스타일이 저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보이는 이 산이 태미입니다. 자,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표돌이 옆으로 장승처럼 지금 옮겨서 세워져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돌장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이 천하대장군, 오른쪽이 지하 여장군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내판이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동구청장이 흩어져 있던 것을 1988년 12월에 이곳으로 옮겨 모아놨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고요. 과거의 안내판의 모습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1990년의 안내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옮겨졌을 당시에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도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진짜 돌장승은 지하 여장군 이쪽에 있습니다. 천하 대장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좀 자세히 볼게요. 천하 대장군을 자세히 보시면 천하 대장군의 이 오른쪽으로 뭔가 글씨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새겼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소화 10년, 즉 1935년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전에 세우고 옮긴 상태에서 새긴 건지 아니면 이때 새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진 자료에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시점에 여기다가 소화 10년이라고 1935년에 새긴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재미있는 거는 이게 1930년대에 찍힌 사진인데요. 여기 사진 속에 남장승이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현재 여장승은 여자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 여장승의 모습은 이렇게 즉 지하 대장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1988년에 동구청에서 주도해 대동교 근처에 있던 이 대동장승 옮기는 과정,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자를 여자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오른쪽 밑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한번
여기에는 대자입니다. 이게 1976년에 대동교 옆에 있을 당시의 돌장승의 모습은 지하 여장군이 아니라 대장군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특히 지하 여장군이 맞아, 지하 대장군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민속박물관에도 의뢰를 했지만 대전에 있는 모든 장승의 명문에는 원래는 지하 대장군으로 명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국의 사례 중에 여장군은 과거에 없었냐?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1902년에 5월 20일 날 동경인류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포총 송울이라는 곳에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없는 사례는 아니다. 특이한 사례인데 전국에 아예 사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장군이 맞다, 여장군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답변이었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전국에 많지는 않고 특히 포천, 이 송우리 지역에 명문의 여장군의 사례가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대동 장승이고요. 우암 송시열 선생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볼 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유래가 맞다면 대전에 현존하는 장승 중에 가장 오래된 장승을 이 동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전해지는 얘기를 이후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라도 좀 더 조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소재동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보분산의 형상이 보기 흉하다 하여 흉한 것을 없애고 마을에 잦은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 장승을 세우라고 한 데서 유래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의 모습인데요. 맨 왼쪽에 보문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승제를 지내는 모습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1983년도 당시에는 흩어져 있었던 것을 이후에 또 철갑교 옆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이전의 사진, 현재 모습의 사진이고요. 몇 장을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돌장승과 관련해서는 대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 특히 통영에 가셨을 때 아마 여기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자, 통영에 왜 여기 건물이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조선시대 관청이죠. 관청 입구에, 입구 주차장 바로 옆에 관청 입구에 이 장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해서 기사화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지금 이 사진의 현재 자리에서 좀 더 왼쪽으로 한 40m 지점에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기사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대전에서도 2016년도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회덕 동사무소 앞에 그냥 요 돌입니다. 요 돌. 사람들이 그냥 이 돌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했던 그 돌인데 알고 봤더니 장승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사진 속에. 그래서 다시 세우기라는 행사를 2016년에 했고요. 그 과정을 지금 잠시 보고 계신 겁니다. 저렇게 이제 다시 세운 모습이고요. 현재는 다시 1년 뒤에 원래 여장승과 남장승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여장승 위치로 남장승을 함께 옮겨둔 상태이고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한 상황입니다. 대전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창원 북면에 돌장승이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찾았는데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른들이 과거처럼 참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이게 진짜 문화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던 장승이 요 위치 같은데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대전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성동 선돌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어떤 밴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사라진 게 아니고요. 제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바로 옆에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담장 옆으로 옮겨져 있고 훼손되거나 사라진 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사진들을 보면 동구 지역에 그러니까 문인석평 장승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화동에 있고 오동에 있고요, 신상동에 있는 장승들인데 조금 우리가 관심을 덜 하게 되면 아마 이 장승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창원의 사례처럼 어느 시기에 사라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특히 이 욕골에 있는 이 신아동 욕골에 있는 죄송합니다. 자, 이 장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파묻혀 있는 상태고 위태위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전에 이런 장승, 갑바의 형태의 장승들이 있었는데 지금 침산동에 있는 선돌 빼고는 다 현재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에는 돌장승이 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덜하게 되면 사라지는 일들이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구청이 조금 더 갖는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시의 향토문화유산 제도가 조례가 있습니다.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동구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설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린 이런 돌장승과 관련된 이런 민속 자원들을 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셔서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보호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시민, 또 애호가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막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중심이 좀 안 잡힌 측면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제는 제가 오늘 관심이나 애호가 정도에서 준비된 어떤 마인드에서 오늘 발표를 계기로 지역의 장승들을 좀 연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얘기를 하시지 못하셔서 발표하신 안 대표님께서도 좀 안타까우실 것 같고 듣는 저희도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대전대학교 건축학과의 전영은 교수님을 모시고 동구 미래 도시 건축의 결정 요소와 실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수님께서는 베를린 대학에서 건축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자, 전영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영훈입니다. 제가 그 제목에 미래도시 건축 이렇게 큰 말을 만들어서 써놨는데요. 대전광역시 동구가 1990년도에 인구수가 30만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24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대전시 동구도 점점 그 방향은 지금 쇠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비참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축을 얘기를 할 때 그 시점을 미래로 잡아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개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막 무작정 그 개발 발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과거 특히 문화하고 연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결정 요소를 하나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만큼 또 그 문화하고
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하고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과 자연과 문화가 어떻게 그 건축에 보여지는가, 시각적으로 그 실증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토론할 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결정 요소가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런 실증 사례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동구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구, 당연히 동구에도 문화가 있고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마을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아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굉장히 나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경기도 안성하고 한번 비교하면 안성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에 제가 바라본 안성은 굉장히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내에 있는 그 복합 터미널을 옮기는 작업을 제가 하면서 가서 보면서 그 안성 맞춤, 안성 평면 이런 말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아주 옛날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성에 가보면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소도시입니다. 그 평택하고 같이. 그 20년 동안 그렇게 안성은 막 가고 있는데 대전시 동구는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전시 동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건축에 잘 드러내서 발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대전은 동구는 그럼 도대체 뭘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갖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간인데, 인간은 개인이 있고 이제 집단이 있죠, 공동체가. 근데 개인이 자연을 건들 때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타샤 튜터라는 아주 참 아름다운 할머니인데요. 그 타샤의 식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알려졌어요. 정원을 가꾸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원을 이렇게 가꾸면서 이 마을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영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을이 이분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개인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분은 패트릭 블랑이라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수직정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 연구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산현대미술관을 실제로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건축을 만들어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동 꽃할머니 뭐 동네 한 바퀴인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가꾸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좋은 호감을 얻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널리 퍼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한번 자연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용운동입니다. 용운동 저쪽 그 놀이터 있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대전대학교에 와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2월달 말쯤 되면은 주민들이 그 쌀쌀한 날씨에 이제 막 페인트 칠을 해요. 저 페인트 칠을 왜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새로 오는 신입생들을 자기네 집에 자취나 하숙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한 번에 살짝 하는 화장 같다는 느낌? 근데 별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제 생각에는 아마 주민들께서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못했겠죠. 이렇게 페인트하는 걸 보고 제가 학생들하고 한번 우리가 그 벽을 페인트 칠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과제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초록으로 한번 입혀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년 전 작품들이라서 굉장히 화질도 떨어지고 하지만은 금방 바뀐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동차 없애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린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동네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반값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대원에 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월세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시장에 들어가고 관찰한 결과 자기 방 앞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초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가 한 10%는 비싸요. 그거를 둔산동에 있는 그 상가의 그 주인들이 그런 걸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 둔산동은 조경 면적이 없습니다. 지을 때. 그래서 굉장히 황량한데 스스로 이렇게 조경 면적을 만들어요. 조그맣게. 굉장히 아주 참 느낌이 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괜히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게 이런 식으로 정면을 만들어 뒀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겠죠. 이거는 제가 그 대만의 타이중 어딘가에서 본 건데 실제로 건축적인 해결책을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땅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건축적으로 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완전히 그 가치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타이페이의 예술촌인데요. 이 예술촌에 가고 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뭔가 미술이 이렇게 드러나서 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봤을 때 이런 건물이에요. 전부 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낡은 건물입니다. 이 낡은 건물에서 이 초록을 다 이렇게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건물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초록이 조금씩 돼 있으니까 이 진짜 예술촌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건물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은 굉장히 그 건축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의 그 살아가는 3대 기본 요소 의식 중에 주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마을과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보면은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꽃축제, 이런 국학축제 이런 걸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대전에서 동구에서도 하죠.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번 되게 성행을 했었죠.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 가을 지나면 그냥 끝나고 그 다음 해 하려면 또 그만큼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순천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가정원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해에 갔는데 첫 번째 해 갔다가 한 5년 후에 갔는데 첫 번째 해보다 더 좋아졌어요. 나무들은 자랍니다. 저는 그 정도의 그 생각은 우리가 하면서 자연을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사계절 돌아가고 내년에도 또 나오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속 가능한 건데 실제로 지속 가능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그 특성을 빼버리고 1년 하루살이짜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은 범하면 안 돼요. 문화입니다.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 문화는 무엇인가 해서 적게 했더니 뭐 이렇게 밑에 만든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밑에 나온 말들이 뭐 신나는 여름방학이다, 뭐 사랑을 모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이제 호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가치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화들이 이게 무형으로 떠도는 거하고 어떤 그릇에 담기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그릇에 담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금방 눈치챘겠지만 어떤 건축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나타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다른데 한번 볼까요? 모든 지자체에서 문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동구 이런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레인보우 페스티벌, 센터말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렇게 하나의 축제 형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게 있는가 봤을 때 아쉽지만 없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이제 부자 동네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참 동네들이 별별 동네들이 다 있어요. 부자 동네, 특별히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가보면 부자 동네의 느낌이 있어요. 저게 뭐 굳이 저는 뭐 부자 동네라서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타잖아요. 제 집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우리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 정거장은 꽤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항상. 왜냐면은 내가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에 사는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고 창피한 얘기지만 사람 그 잘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 와서 보고 아 나도 돈 좀 벌어야겠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에 특히 동구에 삼성전자가 탁 내려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동구에서 땅을 이렇게 제공해 갖고 여기 삼성전자 사업도 짓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내려오십시오. 내려올까요? 삼성전자의 사장이나 회장님 잘 사는 분 살 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 동구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에 없어요. 그런 부자 동네라는 게. 그 저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화가 돼갖고 이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뛰는데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그 경의선이 없애고 만든 숲길에 이 연남동이 이게 참 숨어있던 동네인데 요새는 사진이 잘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연남동이 굉장히 그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어요. 망원동은 카페가 이쁘다고 또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호주의 이쁜 아가씨가 어서 한국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여기를 가더라고요. 일부러 찾아가고. 그래갖고 와서 사진 찍고 SNS,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망원동이 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망원동도 이름이 망자가 있어서 그런가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동네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던 그 마포구의 아주 주변 동네였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접목이 되니까 유명한 동네로 떠오르죠. 성수동은 창고가들이 굉장히 많죠. 창고 카페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수동에서 퇴근 후 2시간을 보내는 5가지 방법. 호프포스트에서 기자가 자기가 취재해갖고 그걸 썼어요. 보통 이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동네는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수동에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이런 새로운 문화가 꼽힐 수 있었다. 그거는 왜 그랬느냐? 아까 전 그림에서 봤다시피 성수동의 그 철공소를 건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클라이밍도 하고 저런 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퀴즈 공간. 애들도 여기 와서 그 낚여놓고 부모들이 놀 수 있는. 그 다음에 파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홍대하고 버스킹 굉장히 유명하죠. 북촌은 전통 삶 한옥. 이 서울만 자꾸만 보여줘서 미안해요. 근데 하여튼 북촌은 이런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인사동은 오래된 길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쌈지길이라고 해서 쌈지길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이 쌈지길이라는 이런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유명해졌습니다. 차이나타운 가니까 하나는 중국식 문화, 중국집 이런 게 있고 인간 그런 그 문화, 자연 이런 것들이 합학 이게 막 자꾸 급해지니까 막 넘어가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인간 자연 문화가 이게 묶여갖고 그럼 만들어지는 마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아까
우리 경 교수님께서 제가 베를린에 있었다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베를린에 있던 도시 마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대전시 동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크루이츠베르크라는 도시인데 그 통일되기 전에는 가장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동네였는데 이 동네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때 당시 베를린 시장이 자기는 크루이츠베르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통일되기 전에 케네디가 왔었죠. 케네디가 와갖고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베를린 사람들한테 힘을 불어줬는데 그걸 흉내를 내갖고 시장이 나는 크루이츠베르크에 삽니다. 크루이츠베르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크루이츠베르크는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예술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크루이츠베르크 가서 살았어요. 크루이츠베르크 가서 살지 않으면은 예술대학 학생 취급을 안 해줬을 정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전에 있는 모든 예술대학 학생들은 대전시 동구 와서 살아야 돼. 용운동 와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진 동네가 여기 크루이츠베르크입니다. 1972년도 밑에 건물 모습이고요. 2010년도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저래요. 굉장히 좀 자유롭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아가씨 자전거 끌고 가는 아가씨의 저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기후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문화,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다문화라고 그러는데 얘네는 얼터너티브 컬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동구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나가면 외국인을 볼 수가 없어요. 전 보고 싶거든요. 이태원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것도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가 그 독일에서 그 독일 베를린에서 이방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입니다. 저도 여기에 살았어요. 그게 좋아서 여기 와서 살았는데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식사하고 막 바글바글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안 되겠지만 저렇게 배도 끌고 나오고 하여튼 자유로운 삶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갖고 앉아갖고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렴한 집값입니다. 집값을 저렴하게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것이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렴한 집값,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어느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가는 그 인간의 군상 스펙트럼에서 어느 스펙트럼을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원을 만들면 확실히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든지 인위적. 근데 이제 여기는 자연을 좀 그대로 놔두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불편한 것만 좀 만져주고 나머지는 좀 놔두는데 저는 우리 동구가 굉장히 그 대추공업 식장산을 비롯해갖고 이런 자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끌고 들어온다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유기농 재배 농원을 만들어갖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유기농 재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저기 무슨 산샘마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가까운데 너무 멀리 말고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거는 그 다문화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세계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전에 보면요, 둔산에 인도 음식점 하나 있고, 뭐 베트남 음식점, 그 쌀국수 음식점, 그 원도심에 조금 한두 개 정도 보이고 외국 음식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 음식점 가고 식사 즐기십니까? 없죠. 근데 왜 동구가 그런 걸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음식점들을 많이 만들어놨을 때 이것이 이제 또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데요. 이 제가 드디어 지지하는 자유로운 예술은 마음껏 표현하는 이렇게 그 카피를 뽑았는데 실제로 마음껏 표현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불법인데 이런 불법을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알터나티브 그런 예술가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전 동구도 일부러 저렇게 자기 집에다 저거 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일부러 벽이라도 좀 만들어놨고 외국의 그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림 그리게 하고 상도 주고 그러는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노동절 데모 전에 이제 이렇게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모이는 게 좋은 거야. 저 날씨에 5월달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모습이 바로 그냥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져요. 근데 그게 무질서하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빠르면은 발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늦춰주면은, 속도를 좀 늦춰주면은 그 발복이 된다.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먹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갖고 움직일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거리, 정돈, 요 정도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열린 마음이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는 불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불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요일날 저녁이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이 저렇게 막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렇게 모이는 문화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낡은 집들을 고쳐가지고 편집샵을 만드는데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최근에는 그 여행 가이드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죽어있던 중정의 낡은 집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고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쇼핑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 다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고 좀 아쉬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람, 자연, 이 문화, 특히 이 문화가 이 건축에 나타난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사람, 자연, 문화 중에서 대전 동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가치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건축, 도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 드러났을 때 우리 미래의 그 동구의 그 앞날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의 맨 좌측에 계신 김정수 교수님께서는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문학을 연구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신 김영주 교수는 배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송달석 교수님께서는 대전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의 다양한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임지선 선생님은 대전문화관광해설사로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으면 먼저 김정수 교수님께서 먼저 좀 시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김정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늘 의미 있는 그리고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학술대회의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생생한 그런 현장에 온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손기한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발표 들으면서 느꼈던 그 소감하고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이제 드릴 때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도 동부를 더 사랑하고 동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대전대학교 오는 이 저쪽 가양 내거리 쪽에 그 터널을 보면서 양쪽에 그 푸른 실록과 그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왔는데요. 그런 그 경관과 이 두 분 오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평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두 분 선생님에 대한 그 발표에 대한 제 소감과 그리고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안효종 선생님 대전의 돌장승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 그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그 활동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공부하는 기회가 됐고요. 일단 제가 이제 느낀 그 부분이 도시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존의 문제를 같이 모색하는 작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냥 공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이 공존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이제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어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안효종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제안은 나름대로 저의 제안 첫 번째는 어떤 학술 연구적인 접근이 좀 정말 필요하겠구나.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명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도로명으로 바뀐 후에 그 지명의 변화, 주소명을 포함해서 지명의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 약간 단초를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술 연구적인 부분 또 하나 왜 다른 청양이나 이런 데는 나무 장승이 많은 데 비해서 왜 대전은 특히 돌장승일까? 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의미 부분에서 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과 지역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이제 지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기반 이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보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지하 여장군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천하를 지배하는 대장군, 지하를 어떤 그 관장하는 대장군의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역사적인 보증이 학술 연구적으로 그 범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그 접근의 부분에서 지금 문화 콘텐츠의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단편적인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부분이 또 손기현 교수님께서도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워낙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번 문화 스토리텔링을 좀 다양하게 좀 엮는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관광 앱이나 문화 관광 지도의 개발이 동부 차원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행정적인 제도적 접근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까 조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의 협력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어려우셨지만 농구청 관계자들께서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홍보나 정보가 좀 많이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또 마지막으로 어쨌든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들, 문화 관광 맵을 통해서 어떤 접근, 편리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 차원 학술 연구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그다음에 행정적, 제도적 접근
이 세 가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용훈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또 동부가 베를린의 그런 어떤 그 도시적인 어떤 특이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부분은 아까 이제 내 앞에 그 리뷰했던 그 부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문화 협의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발성이나 주체성을 지닌 변화가 있을 때 훨씬 더 변화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이나 안성합의 어떤 그 부분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의 설득 작업, 그다음에 그 지역 협의체, 그래서 공공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동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동부가 지향에서는 도시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그 특이성과 고유성뿐만 아니라 지향성,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의 미래의 지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하는 그 독일의 베를린의 모습도 너무 좋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 특히 대전 동부와 관련해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변화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많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두 분 선생님의 발표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리뷰와 제안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일본에서 네, 참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안효정 대표님의 돌장성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보면 그 동부의 과거에 대한 복귀 같은 느낌이었고요. 전용훈 교수님의 그 동부의 건축적인 도시 건축에 대한 얘기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안효정 대표님께서 발표하셨던 돌장승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양한 동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중에 첫 번째로 안효정 대표님께서 왜 되게 많은 텐데 그중에 돌장승에 관심이 돌장승을 소재로 어떻게 특강 소재로 잡았는지 좀 약간 궁금하고요. 이게 제가 건축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민속 신앙물로서 장승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지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입구라든지 해서 어떤 영역이 설정이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어떤 신앙이나 이런 의미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이게 의미를 잃어가게 되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까 김재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술적인 어떤 고증이나 이런 관계에서 원래의 물리적인 위치와 그게 어떤 마을의 범위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증이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되면 그 마을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이벤트들도 같이 민속 신앙물과 같이 연계돼서 벌어졌을 텐데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의 끝부분에서 복원에 대한 얘기들이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복원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학술적인 보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복원이라는 게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복원이 어떤
권위를 가지면서 이게 원래에 있던 원래 모습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고 틀리고가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옳은 걸로서 이게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복원되는 과정에서의 그 보증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현 교수님께서 그 발표 해주셨던 그런 미래도시 건축에 대한 결정 요소 동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건축을 하는 사람과 그런 일반인들 모두 다 포함해서 건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건축이라는 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물리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건축을 그 추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그런 상호작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히려 건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건축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도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건축 외연의 확장이라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동구가 갖고 있는 그런 도시적인, 물리적인, 자연적인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갖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대전 동구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나 어떤 생태적인 본질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원래 1905년도에 경부선이 부설되면서 이게 과거에 어떤 정주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철도에 의해서 기존에 살던 민속 부락들하고 대전역 앞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제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 이렇게 나뉘면서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원도심 지역과 민속 원래 정주하던 그런 불악관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또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도 좀 많은 양상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동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도시 거주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선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밀도가 높고 어떤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도시 생활을 즐기면서도 본인들의 어떤 저밀도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대전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다양한 그런 교통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수도 공간의 그런 근접성도 마찬가지로 다 어떤 도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가능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자원과 자연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게 건축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즐기는 방식들을 많이 찾아 나가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되고, 이게 거기서 취사 선택되고, 이게 축적되고 전승이 되면 이게 하나의 또 도시 문화로서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바를 시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문화예술가 강명해설사 임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 같은, 교수님들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를 초대를 받아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우리 첫 번째 이제 장승 이야기를 안효준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제 해설사로서 우리가 주로 해설하는 지역이 굉장히 동구에 여러 유명한 것들도 많은데, 항상 유명하고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나 이런 데만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시민하고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이런 장승들이 우리 해설사나 우리 그 관광객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도 같이 알고 같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장승들 소개시켜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비룡동 장승이나 용동 장승 그리고 대동 장승, 이런 장승들이 이 고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나 표지판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학계나 이런 데서도 더 관심을 갖고 고증을 해서 더 정확한 그런 표지판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동 장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제 자리를 한번 옮겼는데 또 옮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옮기는 과정에서 되게 길었던 여장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머지 부분은 그 바닥에 지금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 바닥에 있는지 이번에 옮기게 되면 그 실체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재동에 있는 통자고택 그 근처로 역사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근처로 옮기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장승이 원래 생긴 그 유래도 그 우암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스토리텔링이나 이제 자원을 만들어서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변선상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옮길 때 그 장승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변화되거나 지금 방향도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증을 잘해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승들이 많이 알려지고 프로그램에 활용이 되고 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향토문화유산 조례라는 이런 법적인 이런 대책이 같이 마련이 된다면 연구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데 좀 더 일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전시나 다른 지자체에는 이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동구에 아직 이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동구에도 좀 생겨서 이게 힘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용 교수님의 발표도 굉장히 인상 있게 잘 들었습니다. 요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랜선 여행이라고 하지요. 사진으로 보면서 그 좀 자유롭고 좀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풍경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사람과 자연과 문화와 건축이가 하나가 되는 공존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승들이나 도시 건축들이나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활용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요새 동구에 활발하는 혁신지구 개발이나 아파트들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동구 그 대전 한밭의 그 기본이 되는 그 역사적인 건축,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 공동체 모습들을 지금 다 거의 깎아내고 없어지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그런 세태들이 있는데 이 장승과 더불어서 이 동구 대전만의 그 전통 생활 양식이나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이 다 밀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원주민들이 머물러서 살 수 있고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생활되고 미래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축제나 이런 것들이 함께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법학과의 송달수 교수라고 합니다. 두 분 그 발표 내용들이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받고 나서 한 분은 이제 그 장승 쪽으로 발표를 해주시는 자료를 보내주셨던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제 건축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울려져야 될 어떤 그런 건축과 관련된 또
자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두 분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이것이 컸는데 오늘 들으면서 역시 그 기대는 부응하는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규제라든지 뭐 보호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제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귀찮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거 지켜야 되나? 그러나 이제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것들이 많은 측면이죠. 많은 측면이고 또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토론자께서도 일부 말씀을 해주신 부분처럼 향토문화 보호와 관련된 이제 이런 조례들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이 장승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장승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향이 신탄진인데 이쪽 지역에는 장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지 못하고 살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 해서 제가 이제 이 동부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걷는 게 좋아가지고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이 장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진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낯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게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스토리텔링화해서 어떤 문화재와 어떤 관광기화, 관광자원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보았는데요. 대전 지역이 문화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있는 문화재를 많이 없애는 곳이 대전이거든요. 참 특이로웠습니다. 저 송충동 개발할 때도 그랬고 참 특이했습니다. 이 있는 문화재를 갖다가 없애고 아파트 저울리는 거 보면은 특히 동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아우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관사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사촌도 지금 사실 기관사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지금 막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촌화 시키고 있는데 제가 대전시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관사촌으로 소개 안 하고 있습니다. 카페촌으로 소개하고 있지. 그래서 이 문화재, 이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이 문화재적인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장승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세월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아까 세월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장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넘어가셨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건축, 이 문화,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인간 자연 문화 건축과 관련돼서는 교수님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대동이라든지 가양동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지금 다 아파트로 건설이 되거든요. 동구만의 특색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도안이나 이쪽 신도시를 흉내내고 있거든요. 지금 동구 그렇다고 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렇게 한 정부장을 더 가야 내가 사는 곳인데 잘 사는 동네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내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동구를 생각했거든요.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디 사느냐고 할 때 저는 여기 사는 게 재밌는데도 뻔짓하거든요. 동구 산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요. 거기서 공감을 저는 했거든요. 동구가 아파트 그렇게 진다고 해서 이쪽 도안이나 이쪽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고 오히려 동구를 갖다가 황폐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동구만의 어떤 특sắc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이제 법하고 관련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규제를 해놓군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놓으면은 그쪽 지역을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도 빨리 재건축이 되면은 그쪽 지역에 살 텐데 규제만 해놓고서 개발을 안 하고 옹안 지역 가서 도안이나 이쪽 가서 이제 그 논밭 같은데 밀어붙여가지고 아파트 지면 싸거든요. 건축업자들은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묶여 있고 그러면 계속 틀러마가 더 되고 이 법이 이제 안 좋은 측면이거든요. 안 좋은 측면인데 물론 이제 일부 법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동구를 더 슬럼화시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법이.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아파트화 지금 다 개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언제 짓고 이런 것들이 대동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느낀 게 발표하실 때 이제 서두에 용운동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풍경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용운동 도서관이 있는데요. 용운동 도서관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저쪽 동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보면은 남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나열이 되는데 그쪽 담벼락을 헐었거든요. 담벼락을 헐어가지고 이렇게 그쪽 지역들이 협의가 됐겠죠. 그 주민들끼리. 근데 그쪽 지역은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차장화 시킨다라는 구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가지고 동구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자꾸만 서구나 이쪽 유성구 쪽 흉내를 내서 아파트화 시키는 것은 저는 좀 동구만의 무언가를 다 없애나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송달섭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세울 얘기 먼저 잠깐 드리면, 지금 이편한 세상, 예전에 저층 아파트 있었던 그곳의 약간 북쪽, 거기를 포함한 북쪽이 이제 세울이라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세터, 신기, 신흥, 이런 의미, 새뜸, 이런 의미로서의 세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운동에서 강의 요청했을 때 용운동 주민자치대학 이렇게 안 하고 옛날 이름을 써서 세울이라고 하셔서 옛 지명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 앞에가 설량이면 설량 바로 아랫동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영주 교수님께서 왜 장승의 오늘 발표 주제로 굳이 선정했는지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답사하고 아니면 이거 여행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동춘당이라든가 우암 세석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소위 문화재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인물이나 한옥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나무 이야기, 또 돌담 이야기, 돌탑 이야기, 이와 같은 장승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약간 새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닌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과거에 우리 시골의 마을 입구에 마을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제장으로서의 과거에 아련한 것이 있는데
도시화된 이 대전에서도 이런 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놀라움, 내가 여기를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난 왜 못 봤지에 대한 스스로의 그 자책,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으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마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언제 죄를 지냈는지, 왜 죄를 지냈는지 이런 등등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공감이 되는 그런 그 문화유산 답사의 어떤 주요 코스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가 하루방이 워낙 많은데 그 다음에 여수가 아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대전 전체로 볼 때 이 그러니까 돌장승이 대전의 위치상 볼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돌장승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년 진행됐던 돌장승 이 마을의 이 동제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다 치고 올해는 반발들이 많았어요. 원래 장승제를 지내야 그 잡기 코로나를 쫓는 건데 이걸 안 하게 하니까 오히려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동구에 집중되어 있는 산성 자원이 지역 나라를 지켰다면 이 돌장승은 우리 일상, 우리 마을 이런 거의 지킴이로서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향토 유산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히 동구 지역 같은 경우가 없는데 만들어지면 고중의 문제부터 연구의 이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발표를 했고요. 그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교수님이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동구 건축이 그 포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뭐 개인적으로 그 키워드를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이제 다양한 문화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영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밀도에 이게 편안한 그런 정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돼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미래 모습에.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거버넌스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숙한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하든지. 옛날에 우리 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나? 경제가 문제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살만해지면 뭐하죠? 집부터 옮겨요. 그 집 옮기는 게 또 살만해졌다는 거에 표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관에서는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장우 그 구청장 때 그 영어 그 마을을 만들 때 제가 저건 만들면 안 되는데 저렇게 흉내내서 안 되는데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도안에 만들어놓은 굉장히 좋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짝퉁 만든다 그래갖고 우리 대전이 동구가 좋은 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대전 동구만의 특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굉장히 미숙하다 이렇게 보고 그 미숙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행정이 선진화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건축의 또 특성이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왜? 많이 다 살아봤거든 집에서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툭 만들어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 과정들이 틀림없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게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걸까? 이런 지역협력원 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참고로 저기 아까 안효정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 그 민속박물관에 저 비례동 장승을 보셨다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를 전후해서 한남대학교 이필영 교수님 제자인 이관호 선생이 민속박물관에 학예연구 실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비룡동에 있는 장승이 석장승으로서는 대표적인 장승이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여담으로.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자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서 연락을 드릴게요. 안 대표님한테. 고맙습니다. 또 안 계신가요? 자, 그러면 시간도 얼추됐고 오늘 인문도시 사업단에서 마련하는 이 자리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한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이 원고 창신의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